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파주에 살고 있는 50대 초반의 윤정세라고 합니다. 출산율이 낮은 요즘엔 아이 셋 낳으면 대가족이라고 하는데, 저는 저보다 3살 많은 누나와 밑으로 동생들이 있는 5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수지 근처에서 닭백숙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셨던 아버님께서는 낚시 가실 때마다 장남인 저를 유독 많이 챙겨 데리고 다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낚시터에서 추억이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초등학생이었던 저를 데리고 종종 낚시를 다니곤 하셨습니다. 한창 뛰놀고 싶은 나이였던 저는 하루 종일 저수지에 앉아 고요하기만 한 무리를 떠가는 찌를 바라보고 있자니 심심하기도 했지만 이따금씩 아버지가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어느 날 눈먼 물고기가 제가 던진 낚싯대에 잡혀주었을 때 경험했던 첫 손맛이란 어렸던 저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만큼 가슴 뛰는 순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비록 손바닥만한 작은 물고기였지만은 아버지는 뛸 듯이 기뻐하는 저의 뒤로 오셔서 물고기를 들고 팔을 쭉 앞으로 뻗어 포즈를 취했고, 낚시터 사장님은 멋들어진 카메라로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주셨습니다. 얼마 후 다시 찾은 그 낚시터 벽에 붙어있는 인화된 사진에는 제가 마치 대어를 낚은 것처럼 저를 축혀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들고 자랑스러워 의기양양 동네를 뛰어다니며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어릴 적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은 노을이 비친 반짝이던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참으로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주 아버지가 그곳에서 끓여주시던 라면 맛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학교를 진학하면서 지병이 있으셨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런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충격으로 다가왔고,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 때문인지 낚시터가 저에게는 아버지를 그리며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게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는 유일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누나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열심히 일을 하며 저와 동생들과 집안을 꾸려나갔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께서는 낚시하시는 분들과 친하게 지내시면서 단골도 많이 만들어 두셨고, 엄마의 음식 솜씨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엄마는 식당을 하면서 우리들 뒷바라지를 다 하셨습니다. 집안의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했던 3살 위의 누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고, 저 역시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빈자를 대신해 누나처럼 바로 취업을 하려고 했으나 누나는 저에게 대학을 가라고 했습니다. 정세야, 누나는 대학을 못 간 걸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너마저 대학을 안 가면은 누나는 더욱 가슴이 아플 것 같아. 지금은 엄마랑 누나랑 잘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너 밑으로 동생들 보란듯이 장남인 네가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나중에 잘 돼서 집안을 일으켜달라고 누나가 투자하는 거니까 넌 꼭 대학에 가야 해. 무슨 말인지 알지? 하고 환하게 웃으며 제 손에 쥐어주었던 돈 봉투가 남들에게는 별거 아닌 그 흔한 립스틱 하나 안 사고 모아둔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 저는 명확한 목표가 생기고 공부를 하자고 하는 의지가 마구 샘솟았습니다. 공부는 머리 좋은 녀석이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무거운 녀석이 하는 거야.
끈질기고 집요하게 공부하는 녀석이 결국 이긴다. 저는 이를 악물고 아침부터 밤까지 집요하게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목표했던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으로 진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합격 소식을 알린 그날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이후로 엄마와 누나가 처음으로 가장 밝게 웃은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을 진학 후 장남이라는 책임감과 누나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더해져 대학 생활을 즐길 겨를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해가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 매일 밤 잠을 설쳐야 하는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든 엄마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기에 집안 사정을 봐가면서 다음 학기 등록금이 걱정될 때에 맞춰서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졸업 후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누나에게 받기만 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장남으로서 내가 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누나에겐 3년간 사귀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침 결혼 이야기가 오갔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희생했던 누나에게 누나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젠 나도 돈을 버니까 이젠 가족들 걱정은 내려놓고 누나의 행복을 찾아. 준영이 형이랑 결혼해. 엄마도 그렇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라고 저는 말해주었습니다. 누나는 울면서 엄마와 저를 꼭 안아주었고 그해 가을 누나는 결혼을 해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와 집안을 돌보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새 20살이 된 셋째 남동생 정욱이는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적성이 맞지 않았고 중학교에 있어서 고등학교에서도 반에서 하위권이 있었기에 스스로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취직을 했지만 돈을 버는 만큼 친구들과 어울리며 노는 걸 좋아했기에 돈을 모으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났던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죠. 그래도 동생 하나 건너뛰니 남은 두 동생을 뒷바라지 하는데 숨통이 트이더군요. 셋째의 기권으로 인해 다행히 넷째 여동생 수진이와 막내 정호까지 무사히 원하는 대학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30살이 돼서야 막내까지 대학을 보내고 나니 아직 졸업은 못했지만 그래도 큰 일을 해낸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 누나는 어느새 아버지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저를 대견해 하셨습니다. 저는 역시 뿌듯했지요. 이제 대학에 들어간 막내 남동생은 경기도에 있는 대학이어서 저와 함께 서울에서 자취를 하기로 하고 막내와 함께 살 집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엄마는 조금 서운해 하셨지만 그동안 제가 파주까지 출근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도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할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이왕이면 막내를 데리고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갓 대학에 들어간 막내는 답답했던 시골을 벗어나 서울로 그리고 대학이라는 신분의 자유를 누리느라 신이 났는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이 녀석은 걱정거리도 없고 돈의 소중함도 모르고 그저 엄마가 형들이 누나들이 챙겨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생각 없는 대학생활 하는 모습이 저에겐 못마땅해 보이더군요. 아침에 출근할 땐 자고 있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놀러 나가서 자주 얼굴을 볼 새 없어 주말에 만나면 때로는 잔소리도 해봤지만 평생을 막내로 걱정 없이 살아온 이 녀석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군대나 보내야 정신 차리겠구나 싶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한 학기를 신나게 놀고 난 뒤 막내도 염치는 남았는지 스스로 군대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아직 넷째도 대학생이어서 막내가 군대 간 동안
넷째 뒷바라지를 해주자. 그리고 넷째가 졸업하면 돌아온 막내를 챙겨주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20대는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직장에서도 눈빛이 통했던 여직원도 있었고 30살이 되었을 무렵 누군가는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었지만 아직 결혼한 누나도 매형과 맞벌이를 하면서 어머니한테 용돈을 보내드리며 힘들게 살고 있었고 대학 재학 중인 넷째 학비도 보태줘야 했기에 가정으로서 만만치 않은 고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여전히 일을 하시기는 했지만 식당도 예전만큼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의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누나를 생각하면서 정말이지 저도 스스로 하고 싶은 거의 모든 것을 참고 악착같이 동생들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군대에 있는 막내까지 제대하고 복학시켜서 졸업시키기 전까지는 아직 나에게 쓰는 돈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오롯이 저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그때서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또한 믿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에 저는 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면서도 하루빨리 그때가 되어 엄마도 좀 쉬게 해드리고 나도 연애도 하고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 보란듯이 잘 살리라 다짐했습니다. 퇴근 이후로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서 대리운전 일까지 하면서 대학 때처럼 잠도 줄여가며 힘들 때면 아버지와 낚시터의 추억을 떠올리며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런 힘겨운 나날들을 버텨내면서 하루하루 지내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셋째 정욱이가 일하다가 다쳐 병원에 실려갔다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조퇴를 하고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 담당 응급의사가 동생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낙상사고로 크게 다쳐 수술을 했지만 파쇄 골절로 인해 절단된 한쪽 다리와 나머지 한쪽도 괴사 위험이 있어 폐혈증이 염려되니 절단해야 될지 모른다고 현재 출혈이 심해 일단은 지켜보자는 말만 남기고 급히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누구? 내 동생이? 다리가 어떻게 된다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혼절하셨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두 다리가 없이 살아가야 하는 동생의 앞날이 현실이 아닌 것 같았죠. 게다가 엎어진 데 덮친 격으로 파견직으로 일을 하던 동생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큰 사고라니, 그리고 보상조차 받을 수가 없다니 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동생이 일했던 건설회사 본사를 찾아가 사정도 설명해보고 인권이며 여기저기 찾아가 보았지만 동생의 사고를 처리해주는 순간 회사가 받을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무사고 기록을 이어갔고 나중에 파견회사 간부가 찾아와 전해준 얼마 안 되는 비정한 돈 봉투가 전부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로 여기저기 호소하러 밤낮 없이 도와줄 곳을 찾아다니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회사에서도 반쯤 정신 나간 상태로 일하다가 상사에게 지적을 당하기도 하고 중요한 회의 자료를 잘못 만들어 팀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평소 활발하고 자신감이 넘쳐났던 자존심이 셌던 정욱이는 점점 말이 없어져 갔고 문병원 친구들에게 화병을 던지는 등 성격도 날로 괴팍해져 갔습니다. 친구들이면 죽고 못 살던 아이가 예전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고 밝았던 모습들은 찾아볼 수 없이 변해만 갔다는 걸 뒤늦은 후에서야 알게 되었고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